네, 오늘은 가야불교, 가야불교의 기록 중 장유사 중창기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유사 중창기는 조선시대의 대유학자인 신제 주세붕이 찬하였습니다. 1544년에 썼습니다. 자, 장유사 중창기를 한번 천천히 전체적으로 읽어드리고 이제 조목조목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유사 중창기 주세붕 찬. 산성 천옥이 가락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빈도가 가락의 장유사를 다시 짓는데 병신년에 시작하여 내년 정유년에 마칩니다. 기둥이 60여 개 되는 건물들의 불전은 숭건과 주단으로 장식하여 남쪽 지방에서는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 절을 처음 지은 이는 신라 애장왕이지만 그 이전에 수로왕이 2번 넓혔고 확장한 것은 무렵 8번이며 8번째 화주가 소승입니다. 그 처음은 월지국 신성 장유대사가 화주자였는데 그 나머지 이름은 잃어버렸습니다. 이 절에 올라서 굽어보면 대마도가 마치 가로놓인 탁자 같고 영도와 모든 섬들은 선창에서 기이함을 서로 다투는 것이 영축산의 통도사와 감노사도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청컨대 한마디 말씀으로나마 기문을 써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장유대사와 애장왕이 그 터를 인연하여 만났고 그 후 보시자와 시주자가 8번 확장하였으며 그 처음은 수로왕이다. 그 나머지 보시자와 시주자 또 주지는 모두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가히 슬프구나. 내가 역사를 관찰해 보니 무릇 일으켜 세운 일에는 반드시 글을 썼으니 세봉이 사관이라 하지만 그대가 저를 중창하였으니 글을 짓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대를 계사년에 만났고 경자년에도 만났다. 옛날부터 군자는 미미한 일을 신중히 하였으니 이제 그대들의 도가 흥하지 않겠는가. 가정 24년 1544년 태사를 겸하는 상산 주세붕. 장유사 중창기입니다. 산성 천옥이 가락으로부터 말하기를 빈도가 가락의 장유사를 다시 짓는데 병신년에 시작하여 정유년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유사를 짓는 것은 1536년에 시작하여서 그 다음 해인 1537년 정신년에 정유년에 이제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창기 기문은 이제 몇 년 이후에 이제 1544년에 씌어지는 거니까 절을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이 기문을 부탁한 것이죠. 이때 당시에 주지 스님이 천옥이라는 스님이십니다. 그 이전에 장유화상이 그 본래 이름이 보옥인데 보배보자에 구슬옥자를 쓰는데 이 스님은 이제 하늘 천자에 구슬옥자 천옥을 쓰고 있습니다. 기둥이 60여 개 되는 건물들이 불전은 숭건과 주단으로 장식하여 남쪽 지방에서는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한 60여 개 되고 이제 이 기둥이 60여 개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 하나에 60개 기둥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건물을 한 몇 동 정도 이렇게 대웅전도 짓고 그 다음에 뭐 관음전도 짓고 요사체도 짓고 이렇게 지으니까 기둥이 한 60여 개 되는 건물이 이제 이렇게 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불전은 숭건과 주단으로 그러니까 대웅전은 숭건과 주단으로 장식하였다. 이때만 해도 조선 이제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데 이때만 해도 그 패불, 억불이 굉장히 이제 강화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그 패불 시대에 이렇게 불사를 한다는 이 자체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아무튼 이 주지 스님의 역량이 대단했던지 그 어려운 시국에서도 불사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 절을 처음 지은 이는 신라 애장왕이지만
자, 이 절을 처음 지은 이는 신라 애장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락국기에 보면 왕우사를 이제 질지왕이 452년에 짓고 그 이후 500년 이후에 장유사를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유사는 그러면 500년 이후면 952년 고려 광종 때 정도 됩니다. 고려 광종 때 정도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신라 애장왕하고는 한 15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하면 그 이전에 그 기록은 이런 스님이 한 그 기록은 외부에서 전해져 오던 그런 기록을 수집한 것이고 여기에 신라 애장왕은 절집 안으로 전승되어진 기록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제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장유사 아래에 장유사와 장유폭포 그 중간 지점에 대청동 사지라고 하는 그 사지를 발굴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축대와 그 건물 최초의 건물 유구 그 건물의 형태와 그 역사는 신라 시대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세붕의 중창기 장유사 중창기와 굉장히 부합한다, 서로 맞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야 시대의 도자기 조각도 몇 개 나왔다 그렇게 그 발굴하는 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그 보편이 작다 보니까 그걸 뭐 가야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못하다. 물론 그 작게 나왔지만은 그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굴을 전체적으로 중간에 도로가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발굴을 전체적으로 또 다 못했습니다. 어쨌든 가야 시대에 도자기 편이 나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어떤 그 사찰의 터, 그것은 가야 시대에 여기서 얘기하는 최초의 그 절을 지은 이는 신라 애장왕이지만은 수로왕이 2번 넓혔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은 수로왕이 2번 넓혔고 그 처음은 월지구 신성 장유대사가 화주자였는데, 자, 그래서 그 처음에 틀을 잡은 이는 수로왕이었다 이거죠. 그 수로왕이 처음에 틀을 잡고 한 번 더 그 틀을 넓혔다. 그래서 2번 넓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로왕이 이제 처음에 틀을 잡고 그 다음에 2번째 틀을 넓히고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수백 년 흘러서 그 이후에 장유사를 제대로 지은 것이 바로 신라 시대의 애장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한 것은 무릇 8번이며 8번째 화주가 소승입니다. 그러니까 8번 이렇게 중창을 했다라는 것이죠. 최초에 수로왕이 처음에 짓고 그 다음에 수로왕이 또 한 번 중창하고 넓혔고, 이 중창 개념이죠. 그 다음에 쭉 하다가 이제 8번째, 이제 8번째가 바로 천옥 자신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은 이제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8번째 화주가 소승입니다. 그 처음은 월지구 신성 장유대사가 화주자였는데, 자, 우리는 보통 절을 지을 때 스님이 절터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절을 짓는 어떤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자가 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거꾸로입니다. 수로왕이 틀을 잡고 장유대사가 화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화주, 물론 이제 이때의 화주는 그냥 단순히 뭐 절을 짓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비용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이때의 화주는 주지를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화주자라고 하는 것은 주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로왕이 첫 번째와 2번째 이렇게 넓혔고 확장한 것은 8번이고 그 8번째 주지가 바로 소성 천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8번째 주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확장한 8번째 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야 당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주지가 있었겠죠. 예, 많은 그 주지 스님이 있었고, 다만 그 중에 이렇게 중창한 절을 넓히고 짓는, 예, 그게 8번인데, 그게 바로 8번째 주지가 바로 천옥 스님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처음은 월지국 신선 장유대사가 화주자였는데, 그러니까 월지국의 신비스러운 스님, 네, 월지국 신선 장유대사가 첫 번째 주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유대사와 수로왕은 천안매부입니다. 예, 근데 수로왕은 왕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풍수를 잘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다평에 처음 도읍 정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허왕우와 같이 첫날 밤을 보낸 명울산 자락에 거기에서도 신국사, 진국사, 흥국사를 다 수로왕이 틀을 잡아가 짓죠. 예. 그러니까 수로왕은 틀을 잘 보기 때문에 그 틀을 잡았고,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주지는 장유대사였다. 그 나머지 이름은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 나머지 이름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이 사실은 천옥 스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구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절집에 이렇게 장유사에 대한 기록이 전성되어 오는데, 물론 그게 기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어쨌든 이 여기로 이렇게 지금 보면 주세붕한테 이렇게 주절주절 그 내려오던 기록들을 구술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구술하는데 아는 건 안다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신뢰해야 된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꾸밀라 그러면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뭘 조작하고 꾸민다 그러면 전부 다 모르는 것도 막 소설을 써가지고 대단한 뭘 신비스럽게 또 대단하게 뭘 넣으면 되는데, 최대한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주세붕도 있는 그대로 그 나머지 이름은 모른다라고 하니까 그 나머지 이름은 모른다라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절에 올라서 굽어보면 대마도가 마치 가로 나인 탁자 같고, 영도와 모든 섬들은 선창에서 기함을 서로 다투는 것이 영축산의 통도사와 감노사도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주 사실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절에 올라서 굽어보면 저 아래를 보면 대마도가 마치 가로 놓인 탁자 같고, 지금 이런 탁자죠. 대마도는 부산의 황령산에서 이렇게 보면 대마도 잘 보입니다. 예,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저는 직접 이제 장유사가 대청동 사지에서 대마도를 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글 지도로 보면 그 대청동 사지가 동남쪽으로 이렇게 계곡이 있는데, 그 동남쪽으로 쭉 가다 보면 그쪽에 영도도 보이고 그쪽에 대마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올라서 굽어보면 대마도가 마치 가로 놓인 탁자 같고, 이렇게 대마도가 옆으로 쭉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영도와 모든 섬들은 선창에서 서로 기함을 다투는 것이, 그 영도가 있고, 영도가 주위에 있는 섬들이 아주 서로 아름다움을 서로 뽐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축산의 통도사와 감노사,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이 감노사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랬는데, 의산불행에 보면 가라국이 있고 그 가라국에 옥지가 있는데, 그 옥지가 바로 감노사 아래에 있던 그 연못 옥지를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제 김해 대동 그쪽에 이제 감노사 애터가 있는데, 옛날엔 굉장히 큰 터였는데 지금은 뭐 공장도 들어서고 개발돼 가지고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온 유물들은 상당히 그런 고고학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도사와 감노사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대청동 사지, 옛날에 옛 장유사에서 바라보면 대마도와 그 영도까지 아주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요즘은 황사도 있고 지구가 많이 오염되어서 시계가 옛날처럼 맑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청동 사지는 산 정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산 내려오다 보면 산 중턱에 이렇게 걸쳐 있는데, 그러나 옛날에 이렇게 보면
예, 지금은 이제 거기 숲도 이렇게 가려 있어가지고 시계가 옛날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예, 절이라 그러면 대웅전과 그 대웅전 주변 예, 건물이 있는 곳만 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산신각이 뚝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절이라 그러면 절 권역이 10,000평도 될 수 있고, 뭐 20,000평도 될 수 있고, 100,000평도 될 수 있고, 100,000평도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절 권역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절에 올라서 굽어보면 이렇게 하면 예, 그 대청동 사지 그 지점이 시계가 좋아서 보일 수도 있고, 좀 더 올라가면 산 중턱이나 또 산 그 뒤에 장유사 뒤에 용지봉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예, 그 구글 지도로 보면 동남쪽으로 영도와 대마도 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 그 방향이 서로 맞습니다. 자, 청컨대 한마디 말씀으로 기문을 써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장유대사와 애장왕이 그 틀을 인연하여 만났고, 자, 장유대사는 가야시대의 분이고 애장왕은 신라시대의 분인데 뭐 한 800여 년, 750여 년 이래 차이가 나는데 그 틀을 인연하여 만났고, 이렇게 하면 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직접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 뭐 어떤 뭐 신통으로 만났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무슨 코드가 맞고 특별한 어떤 인연이 될 때, 예, 뭐 저는 예를 들어서 출가해가 제가 부처님을 만났다 이래 말하면, 불교를 만났다, 부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부처님의 육신을 직접 만난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의 정신, 예, 그분의 어떤 향기를 내가 느낄 수 있으면 예, 그분을 이제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장유대사와 애정왕이 그 틀을 바로 장유사를 인연하여 만났고 그 후 보시자와 시주자가 8번 확장하였으며 그 처음은 수로왕이다. 예.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 처음은 수로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 보시자와 시주자 또 주지는 모두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가히 슬프구나. 예.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래 뭐 환란을 겪으면서 이제 이 주지 스님들에 대한 기록이나 절에 대한 기록이 많이 소멸되었다. 예. 그러나 절집에서 이렇게 계속 주지 스님과 주지 스님 간에 이렇게 구전되어 내려오던 그 기록, 그리고 그 마을이나 그 인근에서 민담, 설화, 전설로 내려오던 그 기록은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구술되어 내려오는 이런 민담, 설화, 전설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왜?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구술되기 때문에 근거가 없으면 그 생명력은 끊깁니다. 이 아주 뭐 거짓말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게 전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명이라든지, 지명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이런 지명이라든지 또 지명이 바로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여서 지명이 되었다. 그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장유죠. 내가 역사를 관찰해 보니 무릇 이렇게 세운 일에는 반드시 글을 썼으니 세봉이 사관이라 하지만 그대가 저를 중창하였으니 글을 짓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세봉이 사관이라 하지만은 내가 역사를 관장하는 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세봉은 그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고 당시의 역사를 관장하는 사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관이라 그러면 굉장히 역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또 역사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세붕 정도 되는 그런 대학자와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 뭐 그냥 어느 절에 주지스님 와가지고 이 좀 서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서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자기의 명예가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사실이고 또 그 지역에 내려오는 그 민담설화로 봤을 때는 이건 충분히 근거가 있다라고 당신이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창기를 서술해 주는 것이죠. 그대가 저를 중창하였으니 그를 짓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대를 계사년은 1533년이고 경자년, 경자년은 1540년입니다. 그러니까 계사년은 저를 짓기 전이고 경자년은 저를 짓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저를 짓기 전에도 주세분과 그리고 천옥 스님은 서로 왕래하던 사이였다.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군자는 미미한 일을 신중히 하였으니 그대들의 도가 흥하지 않겠는가. 군자는 작은 일에도 신중히 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대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이 절에 대한 기문을 지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또 그 어려운 억불 시대의 그 어려운 시절에도 절을 짓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니까 불교가 앞으로 망하지는 않겠구나. 네. 그대의 어떤 정성과 그런 노력과 그걸 봤을 때는 앞으로 불도가 흥하겠구나. 주세붕은 참 이 대표적인 유학자고 그 불교에 대해서 뭐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한 분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그런데도 이분이 사관으로서 역사를 또 소중히 하는 분이기 때문에 유학과 다른 불교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어떤 전통이 있고 또 이 지역에 내려오던 그 소중한 역사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흔쾌히 그렇게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 뭐 옛날 분들이 이렇게 역사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그 유학자가 절집에 무슨 뭐 비문을 써준다 무슨 기록을 써줄 때는 굉장히 그 좀 재고 이렇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억불 시대에 또 유학자가 불교 절집안에 대한 것을 쓰는 것도 좀 눈치가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 유가의 대가들은 또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안 써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지못해가 서는 듯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주세붕이 흔쾌히 물론 그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도 있지만 이렇게 흔쾌히 설 수 있다는 것은 사관이 그것을 이렇게 써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월지국 신성 장유사 이렇게 나옵니다. 월지국의 신비로운 스님 장유스님.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장유화상에 대한 기록이 1600년대, 1700년대에 있는 은하사 치운루 중수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바로 장유사 중창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뭐 1544년이면 비교적 조선시대의 전후기로 본다면 전기이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장유화상을 뭐 창조해내었다. 창작해내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장유산이라는 산에서 이름을 빌어왔다. 장유사에서 이름을 따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이죠. 장유 스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을 기념하여 장유산도 생겨나고 장유사도 만들고 또 장유라는 지명도 이렇게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이 장유사 중창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 대청동 사지가 저 주포 마을의 왕우사에서 보면 서북간에 있습니다. 정서북에 있고 대청동 사지에서 왕우사를 보면 딱 동남간에 있습니다. 그 장유사에서 그 왕우사를 멸하게 되는 가락국계 기록을 보면 왕우사가 장유사 시지 동남쪽에 있다라는 핑계로 해서 멸합니다. 이제 폐사를 시키는데 대청동 사지가 정확하게 대청동 사지에서 주포의 왕우사를 보면 정확하게 동남쪽입니다. 뭐 30도, 뭐 35도 동남쪽도 아니고 딱 45도 동남쪽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옛 기록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옛날 기록은 방향, 거리 이런 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장유사 중창기가 바로 장유사의 그 옛 지점, 대청동 사지가 옛 장유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물론 장유사는 가락국계에도 등장은 하지만은 뭐 가야 시대에 지은 절은 아닙니다. 왕우사는 가야 시대에 지었고 장유사는 신라 시대에 지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가야 시대의 인물인 장유화상을 추앙하여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가야 불교와 장유사는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근세에 새롭게 드러난 기록인 장유사 중창기. 장유사 중창기가 이렇게 드러난 곳은 뭐 불과 수십 년입니다. 그러나 이걸 제대로 이제 해석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유사 중창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덮어버렸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 절을 처음 지어니는 신라 애장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세 번째 줄 가다가 이거는 주세봉이 잘못 썼네 하고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뜻을 잘 보면 이 절을 제대로 삭격을 만들어가 지어니는 애장왕이지만은 이 절에 처음 틀을 잡고 토굴로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확장하고 넓혀간 사람은 바로 수로왕이다. 그리고 그 터에 처음 주지 소임을 맡은 이는 장유화상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관이 중요합니다. 그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만이 역사를 바로 이해할 수 있지. 뭐 식민사관이다, 무슨 사관이다, 또 뭐 반대가 또 너무 민족주의적인 어떤 소위 뭐 국뽕이다. 이런 사관도 위험하죠. 우리 민족의 위대성을 뭐 선양하고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이 다 뭐 한 것처럼 이렇게 또 너무 그렇게 해도 위험할 수도 있다. 물론 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사료적인 근거 위에 또 그 사료적인 근거가 있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누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과 가설로 그것을 메워갈 수는 있습니다. 얼토당토 않고 전혀 뭐 소설 쓰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제가 본 바로는 가야 불교는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다. 물론 중간에 누락된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연구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부분은 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크게 보면 문헌사학과 그리고 고고학입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게 문헌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서로 굉장히 뜻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대개 보면 문헌사학은 나와 있는데 고고학에서 발굴해 보면 문헌사학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문헌사학에서는 뭐 1000년 전의 기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고고학적으로 보면 1000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으로 물론 그렇게 증거를 찾고 그것을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현재 나와 있는 그것만으로 문헌사학이 잘못됐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 밑에 지금 아직 발굴 안 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것으로 전부이다 이렇게 할 수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명울사 중창기에도 나와 있는 서기 144년에 그 기와 조각, 그런 것도 지금은 우리가 뭐 찾을 수 없으니까 그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으로도 남겼고, 그래서 지금 증거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고고학에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고고학은 문헌사학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기록들에 대한 보완과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말해주는 것으로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증거 내놔라고 하는 식으로 또 뭐 실정사학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은 문헌에 있으면 시간을 두고 충분히 또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뭐 판관처럼 뭐 결정 내리는 듯한 그런 끊어지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문헌사학과 고고학이 서로 연대하여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꿔주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연구도 꼭 이제 가야불교 같은 경우는 사학자만이 연구해야 되는 파트가 아니고, 은어학에 대해서는 국어 국문학자도 여기에 함께 연구할 수 있고, 왜냐하면 고대에 대한 지명이나 인물에 관한 이름이나 뭐 이런 부분은 또
뭐 국문학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불교적인 그런 요소에 있어가는 네, 우리 뭐 스님들도 여기에 예, 또 한 축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학제 간의 어떤 연계가 될 때 온전한 예, 가야 불교에 관한 것, 가야사에 관한 것이 예,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효사 중창기도 묻혀져 있던 기록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가야는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캐면 또 나온다. 계속 예, 연결되어서 계속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일본 식민사학자들은 가야는 할 거 없다 자꾸 잘랐죠. 그러나 그 반대다. 묻혀 있지만 계속 파다 보면 계속 가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또 시작입니다. 가야의 바른 역사 정립과 가야 불교의 그런 바른 정립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